어머님, 요즘은 칠순 안 해요. 팔순도 아니고 칠순은 애매하잖아요. 부담만 되죠? 요즘 다들 안 하던데요? 그 말이 어찌나 또박또박 박히던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한다고요? 우리 때는 환갑도 성대하게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다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은 곁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바라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남편이 칠순을 맞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겐 이날이 남다른 의미였어요. 몇 해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남편이 회복해 건강하게 칠순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조용히라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잔치를 벌이자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 한 끼 하자는 소박한 바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니 돌아오는 반응은 참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는 흐지부지 없던 것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 집안 제사가 있었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이번엔 황당한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친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어요. 걱정이 돼서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아서 제사를 빠지겠다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며 웃고 넘기려 했는데 진지한 톤으로 말하는 걸 보니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혹시 올케네 친정 회갑잔치 한 거 알았어? 회갑. 누구 회갑? 올케 말이야, 친정아버지 회갑이라고. 지난주에 호텔에서 회갑잔치를 했더라.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 연회장, 테이블마다 생화 장식, 그리고 만수무강하세요 라는 문구가 박힌 대형 현수막까지. 사진 속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 사진도 찍고 친정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다더군요. 가만히 앉아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속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반려견 출산 때문에 빠지고 시아버지 칠수는 부담이니 하지 말자더니 정작 친정 쪽 행사는 그리도 정성껏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네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실망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그게 가장 아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무척이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입고 친정아버지의 양옆에 서서 손을 꼭 붙잡은 채 그 장면이 마치 광고 속 가족처럼 보이더군요. 뒤엔 연회장 테이블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고 조명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며느리가 제사에 불참하겠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였어요. 그때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고 시아버지의 칠순 자리도 요즘은 부담스럽다며 계속 미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기 아버지 생일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가며 가족 총출동으로 성대하게 치른 거더군요. 그게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그냥 부러운 마음만 들었겠지요. 하지만 제 며느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대할 땐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부담돼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엔 다 간소하게 해요. 이런 말을 달고 살았고 한 번도 먼저 챙겨보거나 먼저 손 내민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대해선 전혀 다른 모습이더군요. SNS에 올린 사진 설명도 참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글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정성은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조리원비, 반찬, 명절 선물, 심지어 집안일 도우미까지.
그 모든 게 다 의무였을 뿐이었을까.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칠수는 피하려 했는지, 왜 제사의 발걸음을 끊었는지, 왜 우리 가족과는 사진 한 장 찍으려 하지 않았는지. 저희는 그냥 피해야 할 부담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상처 줄 필요 없었고, 그 사람이 또 괜한 속상함을 끌어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엔 분명한 선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족이 아니다. 나는 이젠 이 관계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겠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시간이 이젠 손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칠순도 제사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선을 그은 채 며느리와 거리를 두며 지냈죠. 딸아이만 가끔 연락해왔고 아들도 특별히 얼굴을 보러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손주 돌잔치 하기로 했어. 다음 달 중순이야. 초대장 곧 보내드릴게. 예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첫 손주고 며느리가 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이미 말투에서 느껴졌었죠. 그렇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칠수는 부담스럽고 돌잔치는 괜찮은 거야.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된 카드에 호텔 연회장 주소가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정장 착용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묻더군요. 돌잔치도 요즘은 이렇게 하나? 요즘은 다 그런데 입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말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칠수는 안 한다며,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낸다며, 그런데 돌잔치는 이래도 되는 거야? 잔칫날 남편과 저는 정장 차림으로 식장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연회장은 숨이 턱 막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부스, 돌잡이 무대, 사회자 대기석까지. 말 그대로 결혼식장 같았습니다. 테이블마다 풀코스 메뉴가 놓여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진원이의 첫 통장을 만들 날입니다. 각 테이블에 전달되는 상자에 아이를 위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순간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축의금을 걷는다는 건 상상 못했습니다. 상자엔 현금이 담기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장난스럽게 각 테이블을 지목하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상자가 제 앞에 놓였고 저는 당황한 채 미리 준비했던 5만 원짜리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걸 봤는지 마이크를 들고 말하더군요. 진원이 친할머니시죠? 봉투가 가벼워서 날아가겠어요. 하하.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장내가 웃음 섞인 웅성거림으로 채워졌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웃으며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손님이 예상보다 적게 와서 식사비가 좀 모자라네요.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남편이 흠칫했고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좀 심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관계에서 희생하지 않겠다고. 더는 체면 때문에, 손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를 낮추지 않겠다고. 그 아이가 내게 보여준 건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고 감사는커녕 요구와 눈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뒤로 돌아섰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기운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것처럼 무거웠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은 느낌이었죠.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해줬던 것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첫째, 진원이 임신했을 때 조리원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쥐어줬고, 입덧이 심하다 해서 입에 맞는 반찬을 몇 번이나 만들어 날랐습니다. 아이 돌 때 줄 순금 돌반지도 며느리 말대로 친할머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싶은 마음에 준비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수는 부담스럽다 하고, 제사는 키우는 개가 새끼 낳았다고 빠지고, 돌잔치에 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럼을 안겨줬죠. 게다가 식사비까지 부족하다고 다시 손을 내밀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집에 있니? 엄마 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너만 있으면 나 좀 들를게. 얼마 후 쇼핑백 하나 들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반기며 말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거실에 앉자마자 지금까지 아들네한테 전해줄 순금 돌반지, 팔찌, 돌잔치 축의금, 그리고 조리원 비용까지 모두 적혀 있는 쪽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다 내가 줬던 거야. 돌반지, 축의금, 조리원비. 내가 다시 가져갈 테니 거기 적힌 거 다 가져와.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너네는 갑자기 뭐든 당연하게 받아놓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니?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우릴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는 요즘 시대는 부담스러워서 칠순잔치는 안 한다고 했지. 집안 행사보다 반려견 출산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시댁은 너한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땐 당연하듯이 요구하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의도는 상관없어. 결과가 다 말해주잖아. 나는 어제 진심으로 창피했어. 돌잔치에 시부모 초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걸로 모자라 식사비 부족하다고 보태달라 하고, 그런 자리 내가 왜 감당해야 해?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 그럼 이걸로 끝내자.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정을 다시 걷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앞으로는 너희 애 낳고 키우는 일에 내가 끼어들 일도 기대할 일도 없을 거야. 어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 다 가져와. 아들은 포기한 듯 쪽지에 적힌 내역의 물품을 가져다 주었고, 그대로 쇼핑백에 담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후련했어요. 내가 줄 만큼 줬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줬던 걸 다 회수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을 다 토해낸 기분이었거든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아무래도 정이라는 게 정말 다 떨어졌나 봅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저녁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몇 번이고 전화가 오더니 결국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내가 둘째를 가졌어. 이번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생겼다더라. 그래,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입덧은 안 하냐? 라며 물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더는 안 생겼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입덧이 심해서 진원이 돌보기도 힘들대. 엄마가 잠깐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예전처럼 반찬 몇 가지 해주시는 것만이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아들, 네 처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네 부모 바보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또 식모살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난 그냥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라도 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해서 부탁하는 거야. 아내도 많이 미안하대. 지훈아, 후회는 늦게 오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야. 내가 나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나? 한번 돌아봐라. 아들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제 말이 정확히 들어갔다는 뜻일 테니까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챙길 거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 도와줄 생각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통화를 끊고 난 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슬며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하나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뒷배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이후 그 집안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손주의 생일에도 예전처럼 사진 한 장 보내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조금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세한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 걱정, 손주 걱정에 또 괜히 마음 상할까 싶어서요. 다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이번 봄에는 좀 멀리 여행이라도 가자. 올해 안 가면 또 못 갈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단둘이 기차를 타고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벚꽃이며 바다며 산길이 어찌나 예쁘던지 마치 세상이 저에게 다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아내가 또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제라도 오해 풀고 싶대.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장 전화를 걸었겠죠. 그래도 애들이니까. 그래도 손주 보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도 눌러가며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줄로 답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칠순을 넘긴 남편, 60이 넘은 저, 앞으로 몇 해가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